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적극적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IT 관련 분야의 핵심은 OS죠. 이번 시간은 컴퓨터의 OS인 윈도우 11을 나에게 최적화하는 맞춤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우스 설정을 위해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 창이 열리면 좌측에서 접근성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시각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 및 터치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 스타일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크기를 제일 작게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 크기를 1에서 더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크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용하기가 훨씬 쉽겠죠? 요즘은 큰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끔 내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 있는지 한참 찾으시는데요. 여기서 내가 보기 적당한 사이즈로 포인터 크기를 키워 놓으면 컴퓨터 이용하실 때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컬러도 조절할 수가 있죠. 검정을 선택하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가 검정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반전이 있죠. 이 반전을 선택하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 위치에 따라서 컬러가 반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얹혀 있는지 마우스 포인터로 가려진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키워줬을 경우에는 커서도 이렇게 크게 나오게 돼요. 커서는 작게 나와서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커서가 크게 나오면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컬러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컬러를 지정을 해 놓으시면 여기서 원하는 컬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양한 색상 중에 눈에 잘 띄는 컬러로 지정을 해주시면 사용하기가 좀 더 편리하겠죠. 그 다음 원하는 색상을 만들어서 지정을 할 수도 있죠. 여기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원하는 컬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그 색의 밝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색이 지정되고요. 완료하게 되면 해당 컬러가 등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색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터치 표시기는 터치 모니터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 마우스를 이용할 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관련 설정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 속도와 기본 단추, 스크롤 등을 조절할 수 있고요. 텍스트 커서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 들어가 볼게요. 기본 마우스 단추가 왼쪽에 있죠. 마우스가 기본적으로 오른손잡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 분들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버튼이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기본 마우스 단추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놓게 되면 우리가 항상 클릭하는 왼쪽 버튼이 오른쪽으로 바뀌게 되고 오른쪽은 왼쪽 버튼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속도인데요. 이거는 이용을 하실 때 잘 설정을 해 놓도록 하세요. 사용자마다 속도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섬세하게 움직이는 게 좋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마우스 속도를 늦춰주게 되면 한참 움직여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속도를 빠르게 하면 마우스를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바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것도 속도마다 조절을 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걸로 지정을 하도록 하세요. 요즘은 마우스에 휠이 전부 붙어 있죠. 마우스 휠을 돌려서 스크롤 할 때 한 번에 여러 줄, 한 번에 한 화면식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웹 검색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웹페이지가 나왔을 경우에 마우스 스크롤을 이렇게 돌리시면 웹페이지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한 번 움직였을 때 이렇게 몇 칸씩 넘어가게 되죠. 이때 한 번에 여러 줄이 아니고요. 한 번에 한 화면식으로 바꾸게 되면 마우스 스크롤을 한 번만 움직이면 페이지가 한 페이지씩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거 보실 때는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편하겠지만 텍스트 같은 거 읽을 때는 이렇게 한 번에 넘어가게 되면 불편할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사용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본인에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비활성 창 위에 커서를 올릴 때 스크롤이죠. 자, 이것도 꼭 켜놓고 이용을 하세요. 자, 지금 마우스 커서가 이 창에 있어요. 이렇게 창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스크롤을 움직이면 해당 창에서 스크롤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자, 이때 마우스를 이쪽 창을 클릭을 하지 않고도 마우스를 이렇게 얹기만 해도 스크롤을 움직이면 움직이게 되죠. 비활성 창 위에 커서를 올릴 때 스크롤이 꺼져 있게 되면
이쪽 창에 마우스를 올려놓는 것만으로는 스크롤을 움직여도 화면이 스크롤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번 해당 창을 선택해서 활성화시킨 다음 스크롤을 하고 다시 이쪽을 보려면 또 클릭해서 선택해서 스크롤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불편한데요. 이 비활성 창에 커서 올릴 때 스크롤 기능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텍스트 커서죠. 텍스트 커서 들어가시면 커서 크기를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크기는 상관없지만 커서 크기를 좀 조절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용하시면 되겠죠. 텍스트 커서 표식이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는 그대로 있는데요.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한 워드 프로세서나 또는 메모장 같은 곳에 가셔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커서 표시기가 나오게 됩니다. 마우스 포인터는 커서 모양 그대로 보이고요. 문서에 표시되는 커서 표시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여기에 커서를 클릭하게 되면 커서 표시기가 이동을 하죠. 마우스 커서와 텍스트 표시기 커서가 동시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 커서 표시기 크기를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키워주시게 되면 더 크게 나오게 되죠.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이 워드 입력 같은 거 하실 때 보시면 글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경우 중간에 커서가 있을 경우 잘 안 보이는데 그럴 때 커서 표시기를 켜시면 커서 찾기가 훨씬 편리하겠죠. 그리고 여기도 컬러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 보시면 텍스트 커서 두께라고 나오는데요. 텍스트 커서 두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얇게 나오고 있죠. 자, 이거를 더 올려 볼게요. 자, 그러면 더 굵기가 굵게 나오고 깜빡이죠. 이렇게 됐을 경우 굵게 깜빡이기 때문에 보기가 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용을 해 보시고요. 본인이 사용하시기 편리한 것으로 설정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이용을 하실 때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게 되겠죠. 컴퓨터 이용 시에 사용자와 컴퓨터가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 이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입니다. 마우스 설정만 잘 해놓으셔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 설정은 꼭 해두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화면 구성과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시동을 하시고 들어오시게 되면 윈도우가 실행이 되죠. 이게 윈도우 11의 화면이 되겠는데요. 윈도우 11로 들어오시게 되면 화면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자,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은 바탕 화면이 되겠고요. 아래쪽 부분은 작업 표시줄이 되겠습니다. 각 부분을 지칭하는 단어는 되도록이면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을 경우 질문을 올린다던가 또는 책을 찾아볼 때도 해당 부분을 지칭하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질문을 하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바탕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휴지통이 되겠죠. 여러분이 필요 없는 파일이나 폴더는 전부 여기 있는 휴지통으로 버리게 됩니다. 필요 없는 파일이나 폴더를 클릭해서 휴지통에 넣게 되면 휴지통이 휴지가 채워져 있는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파일을 버릴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버렸더라도 아직은 내 컴퓨터에 남아있죠. 자, 이 휴지통을 더블 클릭해서 열게 되면 휴지통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버린 파일이나 폴더를 다시 클릭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휴지통에 필요 없는 파일이나 폴더를 버렸더라도 완전히 휴지통을 비우기 전까지는 내 컴퓨터에 남아있는 상태라서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하겠죠. 이 휴지통을 완전히 비우시려면 휴지통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휴지통 비우기를 선택하시면 삭제하겠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죠. 여기서 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복구할 수가 없겠죠. 중요한 자료라서 반드시 복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지워진 파일을 복구하는 프로그램을 또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우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휴지통을 비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작업 표시줄이 있죠. 이 작업 표시줄에 제일 좌측 끝에 보시면 윈도우 시작 버튼이 있습니다. 이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시작 창이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고정된 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점이 두 개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다 보여주지 않는 앱들은 아래 점을 누르시면 나머지 앱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서 모든 앱을 누르시게 되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앱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해당 앱이 실행이 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실 때는 뒤로 버튼을 누르시면 앞의 단계로 돌아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앱을 실행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럴 때는 시작창을 눌렀을 때 나오는 상단의 입력창에 입력을 해서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모장을 찾아야 할 경우 상단에 있는 입력창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메모장이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메모장 앱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때 위쪽에 보시면 모두가 있고요. 앱, 문서, 웹 설정, 사람 폴더, 사진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여기 있는 모두 버튼은 내 컴퓨터에 있는 메모장이라고 써 있는 모든 파일을 다 찾아주는 거죠. 앱을 누르게 되면 설치되어 있는 앱 중에 메모장이라고 되어 있는 앱을 찾아주는 거고요. 문서는 문서 파일 명이 메모장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찾아주게 됩니다. 웹의 경우에는 웹에서 메모장에 관련된 내용을 검색해 주죠. 시작창에서 검색을 했을 경우 내 컴퓨터뿐만이 아니고요. 웹상에서도 전부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보통은 모두로 놓고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이렇게 메모장을 입력을 했는데 만약 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아이콘 모양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앱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자, 이번에는 포토라고 써봤는데요. 이 포토 단어를 포함한 앱을 보여주게 되죠. 여기에 포토샵이라고 되어 있죠. 이 포토샵의 단어가 포토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앱도 찾아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설정 부분에 포토가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 웹 검색도 결과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앱명을 여기에 입력을 하셔서 원하는 앱을 찾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면 헷갈리실 수가 있죠. 자, 그때는 이 위에서 앱 버튼을 눌러주시면 앱만 찾아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줄 수 있고요. 문서라든지 또는 사진, 폴더, 설정까지 전부 찾아줄 수 있고 웹에서의 검색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고정됨은 내가 원하는 자주 이용하는 앱들을 고정을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포토샵을 자주 써요. 그럴 때는 해당 앱에 마우스를 얹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시작 화면에 고정이라는 메뉴가 나오죠. 자,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앞으로는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해당 앱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앱 눌러서 다시 들어가서 찾으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고정된 앱이 많을 경우 이렇게 아래쪽으로 넘겨야 되는데 이것도 귀찮아요. 그럴 때는 그 앱을 원하는 위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해당 앱을 클릭하신 다음 드래그 하셔서 이 위로 올리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면 나오는 시작창에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 고정한 것을 없애고 싶어요. 여기 있는 고정된 앱이 너무 많을 경우에 헷갈릴 수가 있죠. 자, 이럴 때는 고정 앱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해당 앱의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시작 화면에서 제거라고 있죠.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에 고정된 아이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경우 프로그램이 삭제되는 건 아니죠. 모든 앱을 눌러서 들어오시면 여기에 해당 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가기를 삭제하는 것이지 앱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모든 앱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앱들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스크롤로 내리고 하기 귀찮아요. 자, 이럴 때는 해당 앱들 위에 알파벳이 있죠. 이 알파벳을 누르시면 알파벳들이 한꺼번에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실행하고자 하는 앱의 알파벳 제일 첫 번째 글자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그 부분으로 이동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 한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비읍 선택해 주시면 비읍에 관련된 앱이 보이게 되겠죠. 자, 빨리 찾으실 때는 알파벳으로 찾아주시면 좀 더 빠르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은 아래에 나와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 아이콘 밑에 아무 표시가 나오지 않지만
여기 뒤에 있는 세 가지 앱 아이콘은 아래쪽에 회색으로 된 점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것들은 실행된 앱들이고요. 이것은 실행되지 않은 앱들이죠. 이미 실행되어 있는 앱들은 마우스를 앱 버튼 위에 얹으시면 어떤 앱이 실행되어 있는지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윈도우 11의 경우 작업 표시줄 제일 왼쪽을 보시게 되면 위젯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우스를 여기에 얹게 되면 각종 뉴스라든지 날씨, 주식이라든지 지도, 내가 설치한 앱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보여지게 되죠. 자, 그런데 컴퓨터 이용을 하시다 보면 무심코 마우스를 여기에 얹었는데 이런 식으로 위젯이 뜨게 되면 불편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위젯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작업 표시줄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위젯이라고 있죠. 이 위젯이 기본값은 켬으로 되어 있죠. 이걸 꺼주시게 되면 여기 있는 위젯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마우스가 잘못 얹혀져서 위젯이 뜨는 경우를 미리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윈도우 10과 메뉴가 약간 달라졌죠. 자, 여기서 추가 옵션 표시를 누르면 윈도우 10에서 많이 보시던 그런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윈도우 11에서는 한 번만 클릭하게 되면 이런 메뉴가 나오게 되겠죠. 메뉴가 조금 늘어났다 뿐이지 윈도우 10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보기 메뉴는 바탕화면에 나와 있는 아이콘이나 파일들의 크기를 지정을 해줄 수 있죠. 지금은 보통 아이콘인데 큰 아이콘으로 바꾸면 아이콘 크기가 더 크게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컴퓨터를 이용하시기 전에 미리 본인에게 맞는 걸로 최적화를 시켜 놓으시면 이용이 훨씬 편리하니까 이런 설정들은 미리 지정을 해 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이름과 크기, 항목 유형, 수정한 날짜 순으로 정렬하는 거죠. 지금 데스크, 새 볼륨, 휴지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렬 기준을 이름으로 주게 되면 이렇게 이름 순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이용을 해보시고 편리한 걸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바탕화면에 파일이나 폴더를 많이 꺼내놓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름 순으로 정렬을 해놓으시면 파일들 찾기가 훨씬 편리하죠. 많이 꺼내놓으시는 분들은 수십 개씩 꺼내놓고 이용하시는데요. 파일 찾을 때 한참 찾으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정렬을 해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되도록이면 바탕화면에는 많은 파일이나 폴더는 꺼내놓지 않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새로 만들기가 있죠. 이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폴더명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많이 사용하는 앱일 경우 아예 바탕화면에 꺼내 놓으시거나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해놓고 이용하는 경우도 많죠. 자, 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게 되면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들을 볼 수가 있죠. 컴퓨터에 설치를 했는데 여기 있는 앱들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앱은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설치된 앱들은 무조건 여기서 보여야 되죠. 자, 예를 들어 포토샵을 굉장히 자주 써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토샵에 마우스를 얹으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기타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작업 표시줄에 고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앱 버튼이 나오게 되죠. 이 앱은 실행되어 있는 앱이 아니고 바로 가기가 나와 있는 거죠.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러서 앱을 실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바탕화면에도 꺼내놓고 싶어요. 그럴 때는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해당 앱을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 있는 바탕화면으로 빼주세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나오는데 원래의 앱 아이콘과는 모양이 약간 다르죠. 여기에 화살표가 있죠. 이것도 바로 가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앱을 실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가상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 바로 가기가 필요 없을 경우 클릭 드래그해서 휴지통에 버리시면 바로 가기를 버리겠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죠. 예 해서 버리더라도 설치되어 있는 앱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앱을 살펴보시면 그대로 그 앱은 남아있죠. 그 다음 작업 표시줄에 고정해 놓은 바로 가기도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하시면 없앨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설치되어 있는 앱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앱을 완전히 없앨 때는 설정에서 삭제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여기에 검색창이 있죠. 이 검색창을 클릭하시고요. 원하는 내용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앞서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상단에 있는 입력창에서 입력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여주게 되죠.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윈도우 11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능인 빙이 들어와 있죠. 검색창에 있는 빙 버튼을 눌러서 실행할 수 있고요. 이 빙 기능을 이용을 하면 비용 추가 전혀 없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사용자는 챗 GPT를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작업 표시줄에 파일 탐색기가 있죠. 이 파일 탐색기를 누르시면 내 컴퓨터에 있는 모든 드라이브와 파일, 폴더를 한눈에 카테고리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PC를 누르시게 되면 내 PC에 장착되어 있는 드라이브들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USB 드라이브도 나오고요. OS가 설치되어 있는 C 드라이브도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외장 드라이브가 있으면 전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OS가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는 이렇게 윈도우 표시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윈도우 마크가 있는 OS가 설치된 드라이브는 들어가셔서 아무 폴더나 파일을 이렇게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우시면 안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실행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OS에 관련된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우시면 안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가 여러 개 있어서 자료 같은 것들을 저장할 때는 다른 드라이브를 이용하는데 C 드라이브가 하나만 있으신 분들은 아무거나 지우면 안 되니까 아예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OS가 설치된 드라이브 하나만 있는 분들은 해당 드라이브로 들어오셔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를 하나 만드신 다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름을 지정한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에 저장할 파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대신 C 드라이브 디렉토리에 그냥 복사하는 건 안 되겠죠. OS가 설치된 드라이브는 꼭 이런 식으로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그 안에만 넣어놓고 그 안에서 있는 것만 지워주도록 하세요. 물론 저같이 C 드라이브 외에 다른 드라이브들이 있을 경우 그런 드라이브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윈도우 11의 화면 구성과 기본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컴퓨터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꼭 익혀두도록 하세요. 컴퓨터를 이용하시다 보면 화면을 캡처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따로 캡처 프로그램 이용하지 않고도 컴퓨터의 화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캡처하는 윈도우 11의 캡처 도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단하게 단축키로 캡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와 Shift S를 동시에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캡처 버튼이 나오게 되죠. 이 캡처 버튼을 이용을 해서 장면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동영상은 캡처가 되지 않고요. 사진으로만 캡처가 됩니다. 자,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사각형 모드로 내가 원하는 구역을 선택해서 캡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구역을 내 마음대로 캡처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창 자체를 캡처하죠. 그 다음 그 옆에는 전체 화면 캡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웹페이지의 일부분을 캡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Shift S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사각형 캡처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구역만 캡처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십자 표시가 나오죠. 이 십자 표시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구역을 클릭 드래그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 부분이 캡처가 되고요. 캡처한 사진이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죠. 자, 그러면 그 사진을 내가 원하는 곳에 붙여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나 또는 엑셀 또는 그래픽 프로그램에 붙여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 클립보드에 이 캡처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죠.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우측 사이드바에 메모장이 있죠. 이 메모장을 여시고 여기에 붙여 넣으셔도 됩니다. 메모 쓰기 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붙여 넣기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내가 캡처한 사진을 메모장에 저장을 해 놓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메모장을 닫더라도 이 메모장에는 계속 저장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그림판을 열었는데요. 이 그림판에 붙여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림판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클립보드가 있습니다. 붙여넣기 해주시면 지금 금방 캡처한 사진 붙여 넣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MS 워드를 열어봤는데요. 여기서도 붙여넣기 할 수 있겠죠?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클립보드에 있는 캡처한 사진을 이렇게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캡처를 할 경우에 영상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캡처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이 사이트는 어스캠이라는 세계 각국의 웹캠을 보여주는 사이트인데요. 이런 동영상도 내가 원하는 부분을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Shift S 누릅니다. 자, 어떤 거든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는 기존의 사각형 모드로 캡처해 볼게요. 자, 사각형 모드 선택하시고 원하는 부분을 캡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캡처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캡처가 되죠. 정지해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영상에서도 캡처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내 맘대로 자유 형식으로 캡처하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자, 자유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창 모드죠. 이 창 모드는 내가 선택한 창만 캡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것은 전체 화면 캡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창이 열려 있을 경우 내가 선택한 창만 캡처되는 게 여기 있는 창 모드 캡처가 되겠고요. 전체 화면 캡처는 화면 전체가 캡처되는 거죠. 두 개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사진만 캡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누구나 간단하게 단축키로 캡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캡처 기능은 기본 사진 기능만 제공을 하는데요. 윈도우 11에 기본 포함되어 있는 캡처 도구를 이용을 하면 좀 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든 앱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한글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제일 아래 키역 부분에 가시게 되면 캡처 도구라고 있죠. 캡처 도구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캡처 도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캡처 도구에는 사진으로 캡처하는 방법과 영상으로 캡처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본 윈도우 키와 Shift S를 누르게 되면 사진만 가능했었죠. 이렇게 캡처 도구를 실행하게 되면 영상 캡처까지 가능합니다. 자, 우선 사진 캡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캡처를 선택하시게 되면 우측에 캡처하는 방법이 나오죠. 자, 직사각형 창 전체 화면 자유형, 이것은 앞서 우리가 이용을 했던 윈도우 Shift S와 동일한 기능이죠. 그대로 똑같이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캡처 도구를 이용을 했을 때 장점은 지연 캡처가 가능합니다. 자, 이 지연 캡처는 일정 시간을 두고 캡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단축키로 캡처할 수 없는 부분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실행을 했을 때 메뉴 같은 게 보여야 될 경우가 있죠. 자, 그 경우에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열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단에 있는 메뉴 창을 열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캡처 창을 열게 되면 없어져 버리죠. 자, 저는 이걸 연 상태를 캡처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이때 지연 캡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3초를 지연시켜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새 캡처를 누릅니다. 그리고 포토샵에서 캡처되고자 하는 장면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새 캡처 합니다. 자, 그 다음 포토샵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캡처가 되는 거죠. 자,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게 그대로 고정되어 있죠. 자, 그래서 캡처 도구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해주시게 되면 간단하게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워드 프로세서 같은 곳에 그대로 컨트롤 V로 붙여주시면 지금 캡처한 사진 그대로 저장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 캡처를 이용해야만 이런 기능이 가능하죠. 자, 캡처 도구 다시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캡처 도구 창에 캡처된 사진이 나와 있죠. 자, 잘 보이게 캡처 도구를 좀 더 키웠습니다. 자, 이제 이 캡처한 사진을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복사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간단하게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펜을 이용을 해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있는 형광펜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강조 표시를 해줄 수도 있죠. 필요 없는 부분은 클릭해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그 다음 정확히 원하는 부분만 자르기 툴로 잘라줄 수도 있습니다. 누르시고요. 이렇게 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구역을 만들죠. 그 다음에 체크하시면 그 부분만 저장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금방 한 명령 취소도 가능하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연 캡처의 경우에는 웹브라우저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구글 크롬을 열었는데요.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을 눌렀을 때 확장 프로그램에 마우스를 얹으면 나오는 이 부메뉴를 캡처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창으로 가면 당연히 없어지겠죠. 자, 이때 지연 캡처 이용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플러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점 3개 확장 프로그램 들어갑니다. 그러면 캡처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원하는 부분 캡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바로 캡처가 되겠죠. 캡처 도구에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지연 캡처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캡처 도구의 다른 기능들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주로 직사각형을 많이 이용을 하죠. 여기서 가장 활용도 높은 기능이 이 지연 캡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영상 캡처가 되겠어요. 영상 캡처는 다른 기능들은 제공하지 않고요. 내가 선택한 구역만 캡처하게 됩니다. 이 영상 캡처의 경우에는 소스를 가리지 않고 전부 캡처가 가능합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캡처가 되는 거죠. 자, 내가 마우스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이용하는 거라든지 또는 화면상에서 실행되는 영상 또는 외부로 시청하는 영상 모든 게 캡처가 되게 됩니다. 컴퓨터에서 영상을 하나 플레이 해볼 텐데요. 자, 이것도 캡처가 가능하죠. 자, 플레이하고 캡처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 영상으로 캡처하겠습니다. 자, 새 캡처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시작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구역부터 정해 줄게요. 자, 이렇게 구역을 정하죠. 자, 그 다음 시작 누릅니다. 그러면 카운팅이 되고 바로 캡처가 되는 거죠. 플레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영상이 캡처가 되게 됩니다. 자, 멈출 때는 스톱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캡처 도구에 캡처한 영상이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영상도 간단하게 캡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컴퓨터 화면에서 내가 하는 모든 작업들이 캡처가 된다고 했죠. 자, 여기서 영상 캡처 누르고 새 캡처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어디를 캡처할지 지정을 해줘야죠. 자, 화면을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이제 전부 캡처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또 플레이해서 캡처를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잠시 멈춤하고 자, 이동해서 닫고요. 사진도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사진도 열렸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캡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전부 캡처가 되게 됩니다. 자, 포토샵 실행해 볼까요? 네, 이렇게 포토샵 실행하는 것도 전부 캡처가 되겠죠. 자, 닫았습니다. 자, 그 다음 멈춥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화면에서 한 모든 일들이 전부 캡처가 되는 거죠. 마우스 포인터도 당연히 캡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내가 컴퓨터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캡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나오는 영상도 이렇게 캡처를 할 수가 있겠죠. 인터넷 화면 캡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스캠이라는 곳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이 사이트는 세계 곳곳에 설치된 웹캠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윈도우의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캡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아일랜드에 있는 듀블린 팝이라는 곳인데요. 굉장히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캡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캡처 도구 들어갑니다. 그 다음 현재 이 웹캠 화면을 캡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선택하고 새 캡처 누릅니다. 자, 그 다음 구역을 선택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역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시작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웹캠을 윈도우 11의 캡처 도구를 이용을 해서 캡처를 할 수 있겠죠. 이때 마우스가 캡처 화면 위에 있으면 이 마우스 커서도 같이 캡처가 되게 됩니다. 영상만 캡처하고자 할 때는 마우스 커서를 바깥으로 빼 주셔야 되겠죠. 지금 누군가 노래 부르고 있고요. 옆에서 그 가수에게 맥주를 주고 있네요. 사진도 찍고 있고요. 지금 현지에서 9시 19분 실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웹화면도 캡처가 가능합니다. 정지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현재 캡처한 화면을 플레이해서 돌려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캡처 도구를 이용하면 컴퓨터 화면뿐만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플레이되고 있는 화면까지 실시간으로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래 부르고 있네요.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실시간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든지 또는 내가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화면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된다든지 또는 교육 목적으로라든지 이런 용도로 윈도우 11에서 화면을 실시간으로 캡처해야 할 때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캡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꼭 알아야 할 윈도우 11의 기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 내 컴퓨터의 사양을 알아야 할 경우가 있죠. 그때 컴퓨터 케이스를 열고 장착된 부품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설정에서 내 컴퓨터 사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 메뉴에서 시스템 누르신 다음 우측에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정보라고 있죠.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의 프로세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설치된 메모리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아래쪽에는 윈도우 사양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윈도우 업데이트가 어디까지 됐는지 버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설치 날짜가 최종으로 업데이트된 날짜가 되겠죠. 윈도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나와서 보안이나 여러가지 기능들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주기 때문에 항상 이 업데이트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윈도우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설정에서 좌측의 제일 아래쪽에 윈도우 업데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를 확인해 주죠. 현재 최신 상태라고 나오는데요. 언제 마지막 업데이트가 됐는지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매번 여기서 업데이트 확인을 하지 않으셔도 최신 업데이트가 제공되는 즉시 받기에 켬으로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내가 일일이 체크하지 않아도 PC에서 자동으로 검사해주고 설치해주게 됩니다. 다시 시스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제품 키 및 활성화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정품 윈도우를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지금 활성이라고 되어 있죠. 정식 윈도우 버전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제대로 원하는 앱을 다운을 받을 수 없거나 바탕화면을 변경을 하셨더라도 다시 까만색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오류가 자주 날 수가 있죠. 되도록이면 정식 OS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식 OS를 구입을 하셨을 경우에 시리얼 넘버는 제품 키 변경에서 변경을 누르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가 있죠.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가장 가깝게 접하는 부분이 화면이 되겠죠. 이 디스플레이에서 모니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우선 배율부터 확인을 해주도록 하세요. 여기 있는 배율을 누르시게 되면 내 컴퓨터에서 가장 보기 좋은 사이즈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100%가 제 사이즈인데요. 제 모니터의 경우에는 100%로 두게 되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150%가 가장 보기 좋은 상태라고 권장을 하는 거죠. 되도록이면 권장해 놓고 이용하시는 게 가장 보기가 좋겠습니다. 이 권장을 놔도 너무 작다 할 경우에는 좀 더 퍼센테이지를 높여주면 좋겠죠. 제일 적당한 것은 권장이 되겠어요.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 해상도라고 나오죠. 이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모니터에서 얼마나 선명하게 보여주는지
픽셀 수를 말해주는 게 되는데요. 이것도 되도록이면 권장을 두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경우에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해상도에서 해상도를 낮추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해상도는 항상 권장을 두시고 배율을 조정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 경우 모니터 화질도 해상도를 조절했을 때보다는 훨씬 깨끗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 방향이 있죠. 일반적인 사용은 모르겠지만 문서 작업을 주로 하실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방향을 가로가 아니고 세로로 주게 되면 화면이 세로로 나오게 됩니다. 보통 피벗 모니터라고 부르죠. 그런 피벗 모니터는 따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윈도우에서는 기본적으로 피벗 기능을 제공하는데 모니터 받침대가 모니터를 돌릴 수 있는지에 문제가 되겠죠. 모니터 받침대가 피벗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그냥 세로로 세워놓으면 세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서 작업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꼭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관련 설정에 보시면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 모니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픽 카드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 모니터의 해상도와 헤르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재생 빈도는 모니터는 계속 켜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깜빡이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데요. 그 깜빡이는 빈도수를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재생 빈도수가 높을수록 좀 더 부드러운 화면을 볼 수가 있겠죠. 영상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재생 빈도수가 높은 모니터가 좋고요. 영상보다는 그래픽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재생 빈도수가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60Hz는 지원이 돼야 되겠죠. 60Hz보다 낮게 되면 깜빡임이 느껴지게 되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끊어짐이 느껴지게 됩니다. 요즘 144Hz까지 나와 있죠. 똑같은 가격이라면 이왕이면 재생 빈도수가 높은 게 좋겠죠. 당연히 제 모니터는 60Hz까지만 지원을 하는 모니터라서 60까지만 나오고요. 만약 여러분 모니터가 좀 더 높은 재생 빈도수를 지원을 하면 그 재생 빈도수에 설정을 해놓고 이용을 하시는 게 모니터를 제대로 이용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소리 부분이죠. 자, 소리 들어갑니다. 요즘은 사운드 카드가 아예 메인보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리얼텍이라고 해서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여러 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모니터에 스피커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에 붙어 있는 스피커를 선택할 수도 있고 외부 스피커를 컴퓨터에 연결해 놨기 때문에 스피커도 또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스피커를 제대로 선택을 해주지 않으면 소리가 나오지 않겠죠. 여러분 컴퓨터에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에 소리에 들어오셔서 출력 부분에 스피커를 제대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볼륨이 있죠. 이것은 컴퓨터에서 출력이 되는 볼륨이 되겠고요. 그 다음 스피커에도 볼륨이 또 붙어 있죠. 컴퓨터에서 출력되는 볼륨을 낮추고 스피커 볼륨을 올리게 되면 출력되는 소리가 많이 깨지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컴퓨터에서 나오는 볼륨은 올려놓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볼륨으로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입력이 있는데요. 입력은 컴퓨터에 마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 설치된 마이크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 옆에 화살표 눌러주시면 설치된 마이크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때 입력 볼륨이라고 나오게 되죠.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자, 이렇게 슬라이드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내가 말을 해도 여기는 슬라이드가 바뀌지 않는다면 제대로 연결된 게 아니겠죠. 자, 그러면 컴퓨터에 스피커와 마이크를 연결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의 앞면, 뒷면 또는 윗면에 보시면 이렇게 3.5인치 잭을 연결하는 단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피커를 연결할 때는 연두색에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마이크는 분홍색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컴퓨터든 동일하게 연결하게 됩니다. 국제 규격이기 때문에 해당 컬러에만 제대로 꽂아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소리를 듣거나 마이크로 입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는 출력과 입력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특정 앱에서만 소리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 소리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고급이 있습니다. 여기서 볼륨 믹서로 들어가세요. 자, 실행되어 있는 앱이 여기에 나와 있으면 여기에서 슬라이드가 100까지 올라가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자, 만약 해당 앱의 소리를 0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소리가 입출력이 되지 않게 됩니다. 제일 위쪽으로 올려 놓으셔야 되겠죠. 특정 앱에서 소리가 나지 않을 때는 여기서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은 또 시스템에 전원으로 들어갑니다. 윈도우 11은 전원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원 모드에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현재 저는 최고 성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최고의 전원 효율성과 균형 잡힌 최고 성능 세 가지로 나오게 되죠. 최고의 전원 효율성은 속도는 느린 반면 전기를 아끼는 기능이 되겠고요. 균형 잡히는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최고 성능은 전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컴퓨터의 최고 성능을 발휘하게 되겠죠. 컴퓨터의 자원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그런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최고 성능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간단한 인터넷 서핑이라든지 양이 많지 않은 문서 작성을 할 경우에는 균형 잡힌이나 전원 효율성으로 이용하시면 전기도 절약하면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설치된 앱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메뉴에 보시면 앱이라고 있죠. 이 앱을 누르시게 되면 설치된 앱이라고 우측에 보이게 됩니다. 이 설치된 앱에 들어가시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 없는 앱은 우측 끝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고 제거를 이용해서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버린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죠. 설치를 한 앱은 반드시 이 제거로만 삭제해 주셔야 돼요. 이 설치된 앱에서 여러분이 쓰지 않는 앱들은 되도록이면 제거를 해주시는 게 컴퓨터 속도와 저장 공간 관리에도 도움이 되겠죠. 컴퓨터 이용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설치해 놓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씩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용하지 않는 앱들은 전부 삭제해 주도록 하세요. 자, 이 앱을 지워 보도록 할까요? 자,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제거 누릅니다. 그러면 관련 정보 제거된다고 하죠. 제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알아서 제거를 해주게 돼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없어졌죠. 자, 클로즈 합니다. 이제 그 앱은 내 컴퓨터에서 완전히 삭제가 된 거죠. 자, 그 다음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기본 앱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게임이라든지 또는 영화 및 TV라든지 이런 기본 앱들 중에 내가 쓰지 않는 앱들은 여기서 삭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런 엑스박스 게임바 같은 경우에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제거 버튼이 딤드돼서 나오지가 않죠. 자, 이런 것들은 삭제를 할 수 없지만 제거 버튼이 나오는 것은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치되어 있는 앱들 중에서도 필요 없는 앱들은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주시고요. 혹시 삭제했다가도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입력창에 해당 앱 입력하시고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간 및 언어가 있죠. 시간 및 언어 들어가시게 되면 날짜 및 시간대와 언어 지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 및 시간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 표준 시간대가 서울로 나와 있죠. 당연히 서울로 나와 있어야 돼요. 혹시나 이 시간대가 다른 곳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서울로 바꿔주시고요. 자동으로 시간 설정도 반드시 켜주도록 하세요. 시간이 달라질 경우에 인터넷을 통해서 시간을 보정해서 정확한 시간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컴퓨터에 보시면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을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했는데도 시간이 자꾸 틀려질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가시면 지금 동기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동기화 버튼을 누르시면 표준 시간대로 자동으로 시간을 맞춰주게 됩니다. 시간이 잘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동기화를 한번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언어 및 지역이라고 있죠. 자, 여기를 들어가시면 현재 우리는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혹시 중국어나 영어 또는 일본어로 된 OS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OS를 따로 구입해야 될까요? 자, 그럴 필요 없이 표시 언어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기본 언어 설정에서 언어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국가의 언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누르면 해당 언어를 바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윈도우 표시 언어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 언어가 뜨게 돼요. 그 언어로 선택을 해주시면 나오는 모든 메뉴나 모든 텍스트가 해당 언어로 바뀌게 되겠죠. 자, 다시 돌아오실 때는 언제든지 여기서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 언어를 바꿀 경우 국가 또는 지역도 반드시 같이 바꿔주셔야겠죠. 언어와 국가를 같이 바꿔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시스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클립보드라고 있죠? 클립보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컴퓨터 이용을 하시다 보면 복사를 할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복사를 했는데 다른 복사를 다시 하게 되면 먼저 번 복사는 덮어 써져 버리죠. 그래서 먼저 번 복사한 것을 다시 또 복사를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윈도우 11에는 복사했던 기록들을 전부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자,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부분을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그 다음 엔터 치고 컨트롤 V로 붙이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누르면 계속 붙어지죠. 기존에 복사했던 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때 IB96입니다를 복사하고 다시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IB96입니다로 바뀌어서 붙여지겠죠. 그런데 먼저 번 게 다시 필요해졌어요. 안녕하세요를 또 써야 됩니다. 그럴 때는 또 가서 복사하시죠. 자, 그럴 필요 없이 클립보드에 있는 복사된 내용 중에 골라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클립보드에 들어오시면 클립보드 검색 기록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클립보드의 여러 항목 저장에 체크를 해서 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복사했던 기록들을 전부 확인해서 원하는 것만 붙여줄 수 있습니다. 자, 윈도우 V죠. 아까는 컨트롤 V였죠. 이제 윈도우 V를 이용하면 클립보드에 있는 내용 중에 골라서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를 복사해 볼게요. 자, 이렇게 긁어주시고요. 컨트롤 C, 그 다음 두 번째도 컨트롤 C, 세 번째도 컨트롤 C, 네 번째도 컨트롤 C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엔터를 친 다음 이번에는 컨트롤 V가 아니고 윈도우 V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사했던 내용을 이 클립보드 창에서 전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때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해주시면 바로 붙일 수가 있죠. 이게 훨씬 편리하죠. 앞으로는 클립보드를 이용해서 복사하고 붙일 경우 윈도우 V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꼭 필요한 설정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컴퓨터에서 설정에 들어가셔서 기본 기능들을 설정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